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치밀한 모사 부분을 이제 할게요. 거기 이제 그 인강 듣는 분들은 좀 하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왜냐면 제가 이제 하다가 배터리를 이제 그 갈아야 되는데 그 갈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게 목소리 딱 끊어졌거든요. 그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쭉 설명하다가 어디가 배터리가 나간 부분이냐면 쭉 설명하다가 그 181페이지에 보면 그 치밀한 모사를 설명하려다가 딱 끊어진 것 같아. 그래서 목소리가 안 들렸을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이제 연이어서 이제 계속 할게요. 자, 181페이지 펴보세요. 자, 아까 이제 그 설명한 게 뭐냐면 그 발리섬 닭싸움 설명하고요. 제가 군대 얘기했죠? 예, 거기까지 하고 이제 끊어졌는데, 자, 그 181페이지 마지막 이제 줄 보면 2000원 신문화사는 역사 연구의 일상 문화 해명, 즉 사회적 표현들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 방법으로 기여치는 치밀한 모사라고 제시했다. 이 치밀한 모사는 이제 신문화사는 두껍게 읽기, 세부적인 것을 자세히 묘사하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치밀한 모사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치밀한 모사는 객관적인 현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문화 형상의 하나의 텍스트를 접근해서 문화 안에 상징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두꺼운 의미와 치밀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갖고 물의 의미 있죠. 물의 의미는 그 H2O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명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모도화가라는 그 작품 속에서는 물은 뭐 죽음의 의미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학교에 가시면 이제 그 뭐냐면 얘들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거예요. 예, 왜냐면 젊은 교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단순히 맛있는 걸 사준다는 의미가 와서 그냥 맛있는 걸 사주다 먹고 싶어서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하고 그걸 통해서 뭐죠? 친밀감도 느끼고 친해보겠다는 그 의미가 있어. 예. 그래서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그런 사람도 없어져, 얘들이.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는 것도 싫어해, 애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나중에 학교 갔을 때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면 그 사주세요. 그것도 한때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 나오거든요. 자, 이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텍스트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논과 관련된 내용이 18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83페이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가면 이 텍스트논을 어떻게 신문화사에서 발견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럼 텍스트논과 관련돼서 이제 볼게요. 이 텍스트논은 파란 책이 있어요. 이 파란 책 내용과 좀 연관시켜서 이제 보세요. 자, 역사 연구의 문화사적 전환으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언어의 전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상징하고 나타났듯이 언어를 중시한다는 거다. 언어 되게 중요하죠. 이 텍스트논은 원래 역사학의 이론이 아니죠. 어디에서 도입된 거죠? 언어학과 문학 이론에서 도입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역사학에 큰 영향을 줬는데, 자, 텍스트논에 따르면 역사 연구는 의미를 찾는 것이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언어다. 근데 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현실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팩트를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름대로 주관적 의미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자의 해석을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코끼리를 잡아왔는데 내 잡아온 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떼어 죽여서 잡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코끼리가 죽어 있어서 그냥 잡아온 거거든. 가지고 온 거든. 근데 뻥을 친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자신의 관점하고 자신의 어떤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역사책에 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독자는 저자의 관점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서 안 되며 이를 비판적으로 해체적으로 읽어야 되며, 그래서 비판적 해체적 읽기를 주장하죠.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재구성하고 비판적 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뒷받침해 쓰는 게 데리다라는 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텍스트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니까, 텍스트라는 의미가 뭐죠?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텍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외에는 팩트가 아닌
그 의미들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팩트가 담겨 있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의미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텍스트는 이러한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의 역사 텍스트가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그렇지만 데리다 보기에는 오히려 텍스트가 역사적 맥락을 만들어낸다. 이게 뭐냐면 텍스트 안에 뭐 어떤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통해서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텍스트가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팩트가 사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 의해서 뭐 팩트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 볼 때는 자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을 창조하는 것이지 하는 거고 여기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하는 거죠. 창조와 발명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텍스트 속에서 역사적 담는 언어적 허구며 역사적 의미를 발명하는 작업이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따라서 역사 연구와 이해 문제가 되는 것을 자료로 다루고 있는 역사 사실 배경에 있는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자료에 표현되고 있는 작품, 언어로 있는 텍스트 자체고 텍스트는 언어의 속성상 다양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는 의식적인 무의식적 간에 자료에 일관되고 통일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저자의 의도에 빨려들지 않고 해체적 읽기를 써야 된다. 그래서 해체적 읽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해체적 읽기라는 건 저자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그 뭐냐면 자신이 나름대로 주체적 입장에서 읽어야 되고 그걸 또 쓰기와 연결돼야 된다. 요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문화사가 텍스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문화사는 이 텍스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는 건 텍스트 자체에 의미를 둔 것도 있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의미를 둔 게 뭘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비판적 읽기와 쓰기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텍스트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치밀한 모사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치밀한 모사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치밀한 모사는 역사적 사실을 발명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 했죠? 발견한다고 했죠? 그래서 텍스트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 사실 주체를 읽고 해석하고 해명하는 데 있는 거지 팩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텍스트론을 어떤 점을 받아들인 거야? 어떤 점을 받아들인 거야? 해체적 읽기와 쓰기를 받아들인 거죠.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대신에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죠? 역사는 모두 다 텍스트로 쓰여진 건 허구고 이것은 발명한 것이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아.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있기 때문에 발견을 하는 거죠. 발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신문화에서는 완전하게 뭐냐면 텍스트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50% 정도 받아들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자, 일본 서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신공항호가 그 당시 근초공항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친미자를 공격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미자를 이제 공격하고 나서 점령하니까 신공항호가 그 땅을 근초공항한테 주고 근초공항이 강격해갖고 뭘 갖다 바쳤어요? 칠지를 갖다 바쳤다. 그래서 그 백제 봉헌서의 그 주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팩트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죠. 이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한 거야. 그 당시에. 그러면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해야 돼?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해야 돼. 자, 비판적 읽기를 하면 이게 사료를 잘 읽어보니까 이게 모순점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남만 친미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남만 친미다라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본 거죠? 백제 입장에서 본 거죠. 백제 입장에서는 그 친미다가 남쪽에 있죠. 만약 일본에 있으면 북쪽이죠. 북쪽에 있으니까 북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본 애들이 황신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걸 원사를 왜곡한 거다. 그래서 원사료는 원래 주체가 신공항호가 아니라 누구였다? 근초공항이었고 근초공항이 와서 이제 친미다를 점령하는데 그때 누가 도와준 거야? 일본 야마토 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고 그것의 사례로서 뭘 하사한 거예요? 칠지도를 하사했다. 그래서 칠지도의 의미에 보면 공공후황이라는 말인데 공공이라는 말 자체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사한다는 그 의미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언어에 있는 허구가 있지만 그 허구 안에서도 인만의 진실을 찾아서 뭔가 사실 팩트를 발견하고 내 주체적으로 비판적 읽기 쓰기를 하는 것이 신문화사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단순히 언어 속에서 언어가 허구다 해서
뭐냐면 팩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고 이걸 발견하고 그걸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자, 비록 의식적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신문화사는 한국사 연구와 역사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요게 역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역사 교육에 그 내용이 있죠.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신문사의 관점에서는 역사 연구나 역사 소재는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상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미시사와 일상생활의 관심은 역사의 새로운 소재와 자료를 접근할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이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자, 민중사의 새로운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종조의 사회경제 사회에서는 항상 사회구조의 지배 갈등과 민중 간의 갈등, 계급 갈등, 영역적이고 되게 거창한 논의들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중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 왜냐면 민중들이 맨날 지배계급과 투쟁하고 그래요? 박근혜 타도한다고 맨날 저기 와서 강화문에서 막 타도 박근혜 외쳐요? 물론 그런 놈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연애하고 삶을 또 즐기고 또 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이 중요한 거죠. 미시사적인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의 호적이나 토지대장, 재산분배, 재판기록 같은 문서류, 재산분배는 뭐예요? 분재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묵제일기, 세미독, 미암일기 이런 일기들이 그 사람들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역사 연구에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수업 자료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교과서 보면 이런 사료들이 좀 많이 나와요. 특히 미암일기 같은 거 자주 인용한 사료들이 나오거든요. 교과서에서.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거나 가르칠 때 자전적 소설이나 구술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 자전적 소설이나 구술 자료에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한일투쟁만 한 게 아니죠. 그 속에 애들도 삶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관점도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세 번째가. 자, 역사교과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를 봐야 되고, 교과서 내용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해석을 본다. 이거 도구적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 연구나 교육에 새로운 경향을 가져왔다고는 근래 근래 경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줬다. 이렇게 해서 장점 세 가지가 나요. 그럼 장점을 세 가지 정리해보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로는 그 신문화사 관점에서 역사 연구의 교재나 소재들 거창한 역사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세한 역사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미시사 같은. 두 번째로는 민중의 삶을 조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뭐냐면 역사 교과서를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해석을 보고 나름 비판적 과정을 위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게 뭐냐면 신문화사가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이에요. 장점. 근데 신문화사가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야. 문제점도 있어. 문제점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보통 첫째, 둘째, 셋째 나오면 암기하기 되게 좋거든요. 채점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 첫째, 신문화사는 집단행동에 나타난 문화 형상을 일면적으로 파악하고 문화 형상을 통해서 나타난 사회적 통합을 초점을 맞췄다. 공동체의 통합과 질서를 밝히고 그것이 다시 문화의 상징성을 강화되는 거고 이때 문화 형상의 속에 포함된 사회적 갈등을 보지 못한다. 자, 이건 뭐냐면 신문화사는 사회학 이론에 보면 갈등 이론과 기능 이론이 있죠. 어디에 속할까요? 기능 이론에 속해. 이거는 교육학 시간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회에는 존재하는 건 다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야. 기능 이론에 보면. 그게 왜 존재해? 사회적 통합이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심지어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성매매라든지, 아이들 교육할 때 체벌교육,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존재 이유 때문에 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신문화 같은 포면적이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정당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군대에서 서열 문화 있죠?
그래서 2병, 1병, 상병, 병장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각각 계급별로 이제 하는 행동이 달라지잖아. 차별화시키고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군사적 무의, 군사주의 문화나 뭐 권위주의 문화 같은 갈등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 한 단계 등업할 때마다 다 기능적 요인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사회적 갈등을 볼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신문화사는 일상생활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국지적 형상만 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에 통합하는 의미 메커니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밑에 깔려있는 어떤 구조적인 모습도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팽창으로 들어간 서구 자본주의는 오랫동안 원주민의 삶을 구현했던 정통적 의미의 그물망을 해체하거나 다른 거 바꿔놨다. 근데 신문화사는 서구 자본주의 영향하에 비서구인대 토착문화를 단지 원주민의 인식 틀에 입각해 이해한다면서 지역적 문화의 형성에 가려있는 큰 의미와 연관을 구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국지적 형상에 관심만 쏟아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리섬의 닭싸움도 그런 거죠. 발리섬 닭싸움은 단순히 공동체의 문제만 국한돼서 얘기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발리섬 닭싸움을 통해서 어떤 친밀감 유지나 남성성 포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위신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은 아니지. 발리섬 닭싸움을 통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뭐냐면 제국주의 침략의 억압 이런 것을 포출하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어떤 항쟁을 발리섬 닭싸움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설명 못해. 왜? 제국주의라는 맥락이 딱 들어가면 이거는 미시사가 아니죠. 이게 뭐가 돼버린가? 거시사로 넘어가고 거대 담론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걸 보는 건 좋지만 작은 걸 너무 집착해서 큰 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에요. 네, 요런 것들은.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문화 형상을 가지는 역사를 보았지만 역사 속에 형성되지 못하는 문화의 변화를 주목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역사적 형상의 정적인 측면만 강조한 거야. 그리고 그 역사를 움직이는 변화에 가진 동적인 측면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문화는 역사를 이해하는 코드지만 반대 역사는 문화를 변형시킨다. 자, 예를 들었고 제가 그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이해하는 코드라고 했죠. 그 신민화사가.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험 보는 걸 얘기 듣잖아요. 과거 시험 봤잖아. 지금도 뭘 봐요? 행정고시니 임용시험이 막 보잖아. 임용고시니.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뭐 그 특정한 그 키워드나 외우고 앉아있고 오현씨가 붙었고 막 책 내용만 다 들이답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 사소 그런 거 달달 외우고 했고 여기도 달달 외우고 외웠어. 그 지금 형상이 꼭 그 뭐냐면 이해는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만 하면 안 되죠. 왜?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단순히 이런 형상을 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선할 수 있는 동적인 원한을 역사 속에 찾아야 되잖아. 근데 신문화사는 그냥 보여주기만 해. 이런 게 있구나. 이해되지? 그럼 좋아. 그럼 개선하는 방법 없어. 그러면 앞으로도 그 형상들이 우리 후손들 뒤에 뭐야? 계속 하면서 맨날 주구장창 또 100년 뒤에도 200년 남색집 펴놓고는 이렇게 강독하고 이게 좋은 형상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했지. 끄떡끄떡 하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셋째는 이제 신문화사는 역사에 따라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밝히는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세 가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 신문화사의 문제점은 뭐예요? 너무 통합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면 속의 갈등을 보지 못한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형상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뭐예요? 이런 밑에는 거대 담론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다. 세 번째는 정적인 모습들만 보여주지 어떤 것의 동적인 변화, 흐름 같은 것들 보여주지 못한다. 세 가지 정리가 쭉 될게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상상적 역사 이해를 하기 전에 관련된 이제 그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번을 보냐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적어놨는데, 내가, 저번 날, 거기, 드레이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풀어본 것 같은데, 92번 문제 볼게요. 92번. 자, 다음 기역에 들어간 그 내용을 채워보고, 니은의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에 입각한 연구 방향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신문화사는 문화 형상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기획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본다. 자, 기획은 뭐에 들어갈까요? 과거와 현재 대학 코드 이렇게 쓰시면 되죠. 과거와 현재 대학 코드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본다. 그 다음에 니은은 역사 연구의 문화사적 전환이다. 그래서 이 문화사적 전환의 의미가 뭐냐 하면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문화를 역사 연구의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문화라는 거는 다르긴 다르지만 거대 담론의 한 틀로서 다르죠. 정치, 사회, 경제, 종속적인 변수로서만 다른데 이제 문화가 중심이고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파악하려는 게 그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신문화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화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문화적 형상의 넓은 의미의 문화. 무슨 문화죠? 일상 문화죠. 연구 방향은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미시사적으로 접근해서 일상생활 역사 연구의 주요 대상을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3번을 보죠. 신문화사는 아까 예전에 말한 것처럼 누구의 의도를 많이 받아들였다고 했죠? 기어치의 의도를 많이 받았죠. 그 인류학자의. 그래서 이제 유와 관련된 건데 다음 밑줄친 그는 누구이며 그가 생각하는 문화 형상 특징을 두 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명칭과 의미를 각각 써보시오. 그는 이제 누구예요? 기어치죠. 자, 그는 발리섬의 닭싸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 세계를 해석한다. 이처럼 신문화사는 역사 연구를 일상문화 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 뭘 제시한다? 자, 가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친밀한 묘사. 그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친밀한 묘사를 이제 두껍게 읽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객관적 현실의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형성의 하나의 텍스트로 접근해서 그 문화 속에 상징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두꺼운 의미의 층위들을 치밀하게 기술한다. 다양하게 읽는 거죠. 하나의 형상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읽다. 여기에서 이제 볼게 텍스트인데, 텍스트라는 것은 언어로 구성됐다라는 거죠. 예.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텍스트를 같이 썼다 해도 이 텍스트가 꼭 허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는 거죠. 팩트가 있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해갖고 접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94번부터는 이제 94번은 이제 텍스트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음 기억을 의미하는 말을 서술하시오. 단 서술할 때 역사적 텍스트와 역사적 맥락이나 말을 집어넣을 것.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나의 의미를 말해보시오. 자, 델리다는 텍스트론을 주장해요. 텍스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을 말했다. 요게 텍스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야? 이거는 이제 뭐냐면 텍스트가 역사적 맥락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역사적 맥락에 역사 텍스트가 역사의 맥락에 반영된다고 생각했죠. 역사 텍스트의 역사의 맥락 같은 경제 사회적 문화들이. 근데 오히려 이제 역사적 텍스트가 이런 경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만들어 구조나 이런 것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은 각각 뭘까요? 이게 유명하죠. 언어적 허구로 역사적 의미를 뭐 한다? 발명을 하는 작업이다. 잠깐만. 가로 잘못 쳤네. 이거 문제가 잘못 났네. 예.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 의미를 발명하는 작업이다는데 가짜 을자를 빼세요. 여기다 원래는 가짜가 여기 발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쳤어. 예. 자, 하여튼 발명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뭘 해야 된다? 비판적 읽기 또는 해체적 읽기를 해야 되고 그 해체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의 의미는 뭐예요? 독자가 의식적, 무의식적 간에 자료에 일관되고 통일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저자의 의도를 빨려들지 않는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저자의 의도를 해체적 읽기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어떤 시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항상 뭐냐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하고 사회적 배경을 알고 막 이런 걸 알잖아. 다 해체적 읽기고 해체적으로 하고 누구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읽는 거야.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5번 보면 다음은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고 나의 의미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신문화사 텍스트를 수용한 이유를 한 가지 제시하시오. 자, 신문화사 텍스트론을 반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신문화사 텍스트 자체에만 의미 두는 거 아니다. 치밀한 모사는 역사적 사실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거꾸로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는 여기에서 이제 수용한 그 나의 의미가 뭘까요?
역사의 사실 자체에 부정한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뭐예요? 신공항우가 뭐냐면 근초강을 시켜가지고 마한을 친미나를 공격한 있죠. 일본 서기를 비판적 읽기 쓰기 위해서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냈죠. 이런 거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텍스트로 수용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해명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콜럼버스 입장을 때는 발견이지만 원주민의 입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침략인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판적 읽기 쓰기가 되는 거죠. 이 신문사와 또 관련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96번 문제 볼게요. 다음사를 이용하는 역사 연구 방법이 역사 교육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를 서술해보고 이 역사 연구 방법이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을 써보시오. 묵제일기, 세미록, 미암일기 같은 일기조, 그 독립운동사 연구가 가실 때 자전적 소설이나 구술자료. 이건 뭘까? 미시사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갖고 미시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습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민중사를 새롭게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백범이 썼던 유명한 책 있죠. 김구가 썼던 백범일지 있죠. 백범이 썼단다. 김구가 썼는데, 예, 김구가 쓴 백범일지가 있는데, 자, 김구의 백범일지 보면 맨날 일제와 투쟁하는 얘기도 있겠죠. 일제와 투쟁하고 어떤. 근데 그런 얘기 있어. 김구가 이제 그 아내를 만날 때 얘기를 쓴 거야.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그 당시 맨날 김구가 맨날 와가고 총 들고 일본과 싸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연애관, 그 다음에 소개팅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알 수 있는 거냐. 예. 이런 것들 일상적이고 미시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점은 뭘까요? 역사 교과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로 봐야 하고 교과서 내용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해석으로서 자기 자신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97번을 보면 가와 다 비판 속에서 보이는 신문화의 문제점을 각각 보시오. 한 줄에 쓰시오. 문화 형사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갈등을 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처럼 신문화에서는 뭘 강조해요? 문화 형사 통합만 강조해. 사회적 통합. 요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지역적 문제 속에 있는 가져있는 더 큰 위에 있는 연관 구조를 뭐냐면 밝혀내지 못한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죠? 국지적 형상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그려. 그 밑에는 깔려있는 구조적 배경을 몰라.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밝히는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 왜? 문화 형상만 봤지 그 속에 왜 문화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신문화사는 내가 볼 때는 수능적인 성격이 많아요. 체제의 유지적인 성격이 많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 상상적 역사 이해를 볼게요. 상상적 역사 이해.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건 역사적 상상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 상상을 왜 하겠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이제 역사적 자료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료의 불안정성이 있고, 두 번째는 뒤에 넘어가면 이제 역사는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역사는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과거 정신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외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을 보고, 정신적인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죠? 뭘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적 상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줄기만 한번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85페이지 보면, 자, 우리가 상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흔히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 같이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을 머릿속에 생각을, 모습을 떠오르는 게 상상이다. 그러니까 상상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다양하고, 일반적 상상은 사물이나 형상을 겉으로 알 수 없는 어떤 걸 발견하거나 감각을 통해 직접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걸 말한다. 즉 사물이나 현상의 외면에 드러내지 않는 것을 생각하거나 나타난 모습의 이상을 보는 것, 새로운 관점의 기존의 관점을 생각하는 것이 상상이다. 그래서 요런 여기에 상상이 있고, 역사적 상상은 뭐죠? 자율 토대로 하는 상상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전 시간인가 상상의 의미를 얘기해줬죠? 상상은 뭐예요? 코끼리뼈를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코끼리뼈를 봐야지만 우리가
호기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뼈라는 건 자료죠.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인지적 성격이 강해야. 역사 상상이라는 거는. 그럼 왜 역사를 이해하는데 상상이 필요한가? 두 가지 줄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가 사조가 불완전하고 두 번째가 뭐죠? 인간의 행위는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같이 다루는 거죠. 정신활동도. 자, 그러면 볼게요. 역사적 자료는 역사를 사실 그대로 말해주지 않는다. 사조의 불완전성 때문인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기본적으로 사료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조는 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이며 역사 교육의 내용이 사이는 역사 사실을 알려준다. 만약 사료가 없다면 우리는 역사 사실을 알 수 없다. 실제로 사료가 없어 역사 사실을 알 수 없구나. 시기나 주제가 알 수 없는 시기나 주제가 의외로 많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역사 사실 사료 그대로 있는 것만 아니다. 사료는 본질적으로 과거 사실 중에 선택된 내용만 담고 있으며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같이 연구 과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자, 사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역사서는 모든 역사를 사실 기록한 게 아니야. 사회 저자의 어떤 주관적 관점에서 편집된 거야. 편집된 거예요. 그리고 또 명확하게 이게 옳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료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줄거리처럼 갖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줄거리처럼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승전결처럼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료들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역사가 하나의 줄거리로 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역사가 여러 사실들 하나 묶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 내레이션을. 자, 예를 들었고 고구려와 수의 전쟁을 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수나가 중국 통일 시작해서 수차에 걸쳐 고구려 침공이 실패로 돌아갈 때 전쟁이 어떻게 시작돼 전개돼 끝이 맺는가 서술돼 있다. 그렇지만 이 사전 이와 같이 전쟁의 줄거리 정리돼 있잖아. 왜 삼국상이나 삼국사에 있는 그 고구려 수의 전쟁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일까요?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측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구려가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어떤 전략 전술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되게 누구 입장이야? 수와 당 입장이야. 왜냐면 기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국사를 편집할 때 수서나 구당서, 신당서 가지고 짜집기 한 거야.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적이라고 기록할 걸 고구려를 아로 해갖고 우리 측으로 기록한 것 뿐이지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그냥 당태종의 전략 전술만 쭉 있고 그리고 고구려의 대응은 되게 파편적이야. 그 대응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구려 입장에서 어떻게 전략 전술인 걸 그걸 몰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짜기 위해서는 고구려 입장에서 하면 그 남아있는 그 중국적 사회에 있는 것들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재구성하고 거기에 레레이션을 부여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물론 이때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 새로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남아있는 파편적인 정보들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 일관된 내러티브로 만드는 거야. 내러티브로. 예. 그래서 제시를 해야 될 거냐. 그때 뭐가 필요하냐? 역사 상상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쭉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수와 고구려 전쟁은 사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은 사조에 적혀 지나간 일을 재구성한 것이다. 더구나 사조는 우리가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쟁의 전개 과정을 모두 기록하지 않고 구체를 보여주지 않고 전개 과정의 중간중간 빼먹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은 사조에 적혀 있는 사실이 일어나려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나 때로는 일어났을 것 같은 사실 역사의 상상을 메꾸는 거다. 이걸 무슨 작업이라고 하죠? 부족한 걸 보관 삽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사조의 내용에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거나 얻어내는 과정은 역사적 상상이 들어간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역사는 인간의 활동이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활동은 어디에서 나오죠? 정신에서 나오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역사에는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역사는 지나간 인간의 활동을 다룬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 있는 활동을 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는 자연형상을 다루는 과학과 성격이 다르며 사회형상을 다루는 사회과학과도 성격이 다르다. 과학이 연구 대상에 삼는 자연형상이 같은 조건에 주어지면 항상 같은 결과가 오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하 또 떨어지면 물은 항상 어떻게 돼? 영하 떨어지면 물은 얼죠. 타는 결과 없잖아. 이거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은 끓잖아. 원인과 결과 명확해요.
그거 한 가지 답밖에 없어. 근데 사회적 현상이 했는데, 자,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활동이 때 이해가 다른 거야. 같은 사건 조건이라도 인간은 다른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저거부터 이제 포위를 이제 당했는데, 어떤 사람 끝까지 항전을 했잖아. 근데 끝까지, 어떤 사람 뭐야? 그냥 투항을 해버리죠. 예.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보고, 임용 시험을 보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학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한 사람 많죠. 그게 다르단 말이야. 똑같은 조건이라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 형상에서는, 왜 이렇게 법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까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사실 원인은 상황이나 조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목적, 이유, 동기를 밝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목적, 이유, 동기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관점, 그런 감정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알아야 돼? 인간의 내면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사료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도 좀 기록한 것도 있지만 주로 어떤 거예요? 다른 사료 보기에는 객관적 행동들을 기록하죠. 외면적인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목적, 의도,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상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간접론자들은 이런 입장에서 역사를 사실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역사적 상상이 필요한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역사적 상상의 성격 부분은 뭐냐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주로 그 역사적 상상의 성격은 역사적 상상에 대한 이론, 상상이 뭔가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론을 뭘 소개시켜 주냐면 그 퍼어롱이라는 이론이 있어. 퍼어롱.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퍼어롱의 이제 그 사고 활동의 상상의 형태를 설명했는데 제 생각엔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출이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왜 나오냐? 이게 그 딱딱 떨어지잖아. 상상 속에서 그 다음에 그 가정호 상상, 상상력을 가지고 딱 세 가지 형태로 딱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사람이 세 가지 구분을 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이 상상 속에서요. 예. 그래서 상상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상상 속의 의미가 이제 뭐냐? 첫 번째로는 현실 속과 대조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상 속에서 하는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백일몽이 대표적인 거예요. 백일몽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어지고 이미지가 끊어지고 중단되는 상상의 형태인데 되게 증거와 관련은 역사 상상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상상이죠. 내가 만약에 합격했으면 모든 여자들이 날 좋아할 거다. 그래서 이런 상상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합격하면 모든 남자들이 줄 설 거다. 이런 상상. 인명 게시판에 자주 보이는 상상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근거 없는 백일몽이다. 합격에도, 합격에도 솔직히 말해서 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래서 있고, 두 번째는 유도된 상상이야. 유도된 상상은 뭐냐면, 자, 우리가 운명과 연설될 때, 운명과 연설될 때, 우리 연설 내용이 말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죠. 그래서 외부에 적극적인 자료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되고 상상을 하잖아. 그래서 예를 또 들면, 프랑스 혁명의 성격을 구정짓는데 역사가 프랑스 혁명에 속한 일련의 사건들 상상 속으로 또 재구성하죠. 이건 팩트에 의한 상상이죠. 어떤 증거에 의한 상상. 그래서 이러한 상상은 자연적이거나 맹목적인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필요한 목적에 따라 유도되는 거고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런 상상의 결과 얻게 된 사건 성격으로서 머릿속 강한 이미지를 낳게 되고 그 이미지는 상상이 중단돼도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프랑스 때 기요티라는 거 있죠.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누구야? 누이 16세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그 기억이 책을 읽으면서 뭐야? 상상이 되죠. 우리가. 그래서 그 기억이 프랑스 혁명 때 떠오른단 말이야, 계속. 근데 이런 상상은 우리가 앞에 있는 그냥 공상이 아니에요. 백일몽이나.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나름대로 어떤 텍스트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자, 이거는 유도된 상상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두 번째 상상을 볼게요. 가정호 상상이에요.
이 가정호 상상은 자신이 어떤 처지의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하고 그런 처지나 상황 속에 어떤 생각을 행동을 할 것이 고조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의 상상은 가정된 상황을 모사하거나 자신이 그 상황에 있는 것을 행동의 형태로 띠는데 역사적 행위의 처지자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에 비춰서 어떤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가정호 상상이야. 그래서 가정호 상상은 시각을 받고 자신의 다른 믿음, 관점, 행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요. 역사에서 가정호 상상은 증거의 외견상에 나타나는 이상의 함축된 의미를 알게 해주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대신에 내재적 의미를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대신에 내재적 의미를 증거로 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있는데, 자, 이거는 감정이입하고 약간 가까워요. 맥락적 감정이입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팩트 대신에 내재적 의미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올 때 그 사람 입장을 올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증거 제시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신숙주 하는 사람 아시죠? 신숙주가 이제 나중에 배신해가지고 세조한테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신을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사건 때 앞장서고 그랬잖아. 막 죽이고. 예. 그럼 신숙주를 이제 우리가 볼 때 번절자라고 봐. 왜냐면 세종한테 그렇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세종과 문종한테, 그리고 잘 지켜달라고 했던 사람을 단종을 쳐내잖아. 그리고 오히려 앞장서 수양대군한테 단종을 죽이자 세조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육신과 대비돼가지고 신숙주는 변절자, 기회주의자는 이미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사료 속에 보이는 그 신숙주의 이미지가. 근데 신숙주가 만약에 우리가 신숙주가 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신숙주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한 명은 단종이야. 단종은 전통성이 있어. 근데 또 한 명은 수양대군이 있어. 수양대군은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주를 잘 써갖고 개인적 욕망이라는 것들 채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주요 목적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 개인적 욕망보다는. 그러면 단종과 그 세조 중에 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이끌까 생각해보니까 뭘 선택해? 세조가 낫다. 단종은 아직 어리고 세조는 그래도 그때 37살 정도 됐으니까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고, 그 다음 경험도 많고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세종의 정책을 잘 계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종의 뜻을 받으려면 단종보다는 누가 낫다? 세조가 낫다고 자기가 신숙주 입장에서 생각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얘기들 객관적 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 의미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가정호 상상이에요. 예, 두 번째 이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상력을 가지고 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상상력 가지는 거는 행동하는 걸 정해진 틀이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의미죠. 조그만 증거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추론하거나 오래된 자료에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의 특성이다. 자, 역사가는 역사 해석을 위해 새로운 자료를 찾기도 하고 같은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전자는 신해석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대안적 해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료라도 A적 관점이 아니라 B 관점으로 해갖고 새로운 역사적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상상력을 가지고 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예전에 인진적 사고 이제 예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태조의 정책을 할 때 북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란을 할 때 거란에는 적대식을 북진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관점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이게 그 사료를 읽고 그 식으로 해석 안 돼. 이거는 그 거란에는 어떤 적대시한 관점이, 적대시한 정책들이 북진 정책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냐면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하이간에 입각한 거다. 그래서 하는 고려고, 이는 누가 되는 거죠? 거란이죠. 근데 거란은 너무 낙후된 사회고 오랑캐이기 때문에 고려가 하이간에 입각해서 자기가 중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란을 배척했다. 그래서 얘네들 만복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굶어 죽이고 거란을 배척하는 정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몇 번째 상상이야? 상상력 가지고죠. 기존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지고 동일한 자료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를 찾거나 또는 같은 자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상상 속에선 두 가지가 있죠. 현실 속에서 그다음 두 번째 유도된 상상. 현실 속에는 그냥 몽상이고 그러나 유도된 상상은 어떤 그 글이나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남는 거 있죠. 이게 유도된 상상이고 이게 역사적 상상에 속하죠. 가정어 상상은 외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행위자의 입장을 통해서 나는 역사적 맥락적 감정을 해서 그 맥락적 감정을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을. 그리고 증거는 외면적인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구성된 합리적인 증거, 그 사람의 합리성에 입각한 내재적 의미를 찾아내서 증거를 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숙주 예를 들었죠. 세 번째는 상상력을 가지고는 새로운 관점을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사료도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사료를 또 찾아내서 원래 기존의 통념을 뒤엎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려의 태조의 그 대거단 적대시 정책을 북진 정책이 아니라 하이간 쪽에서 접근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처럼 역사 이해에서 상상은 증거에서 사실을 밝혀내고 역사적 사실 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 키워드죠. 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증거를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역사 사실을 재구성하고 과거의 상을 만드는 것이 역사적 상상이다. 그래서 역사적 상상을 위해서 상황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때 지식은 뭘까요? 맥락, 배경 이런 것들이죠. 역사적 상상이 없는 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고 한편은 창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드는 건 뭐예요? 이거는 문학적 상상이죠. 공상이고 그 다음에 한편 창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거 주의할 게 뭐냐면 창조라는 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해석되는 거야. 재창조되는 거죠. 이게 문학적인 어떤 창조하고 다른 의미예요. 문학적 창조는 뭐죠? 순수하게 만드는 거. 여기는 인지적 성격이 붙어가지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재창조하고. 자, 그 다음 역사상으로 재구성된 과거의 사실은 실제 일어난 일 자체나 과거상 전체가 아니라 이건 어디에 속한다는 거죠? 역사적 이해에 속하는 거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사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과거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들은 실제로는 역사가 이해하는 범주에 속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게 상상력이 발휘된 부. 그러니까 1592년에 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건 팩트지만 1592년에 일련의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인물들 행위, 동기 이런 것들은 다 이해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때문에 역사적 상상은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때 현재 인간의 이해하는 방식을 접근하기 쉽다. 그렇지만 상상의 행위적 역사 이해에 이끌려면 현재적 인간의 이해하는 것과 과거의 인간이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현재적 관점에서 감정이입을 하려고 하죠. 상상을 하죠. 근데 맥락적 감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서 그 과거의 가치를 가지고 그 과거의 합리성을 얘기하지 현재의 가치에서 현재의 합리성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역사적 상상이 없는 일부터 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까지는 여기에서 상상할 때 주의점. 만약 역사적 상상할 때 주의점 쓰면 요거 쓰면 되죠. 현재의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죠? 과거의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현재의 인간과 과거에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유의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상상할 때 유의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 상상의 성격을 포동의 위견을 바탕으로 해갖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 잠깐 볼게요. 이게 한 문제 내가 몇 번을 보냐면요. 자, 98번 문제 보세요. 98번. 자, 다음 역사에서 밑줄친 상상의 의미를 말해보고 기획의 이유를 두 가지 보시오. 상상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게 좀 줄이 어디까지 치냐면요. 이게 좀 약간 상상만 쳤는데 상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까지 쳐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문장이 되거든요. 예. 자, 여기에 보면 기획의 의미.
자, 여기에 보면 이 기욱도 안 적혀있네. 보면 여기 보면 다음 상상이 뭐냐, 기욱이 여기가 기욱이죠. 예, 이렇게 상상이 필요한 경우가 같다. 자, 역사 상상의 의미가 뭘까요? 역사의 상상은 증거를 바탕하고 인지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증거를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역사 사실을 재구성하고 과거 상황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역사적 상상이 왜 필요하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 쓰시면 되죠. 역사적 자료는 역사 사실 그대로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죠. 예. 그 두 번째는 역사는 인간의 활동이죠. 그때는 뭘 알 필요가 있어요? 내면, 이유, 동기 이런 것들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9번은 포옹에 이제 제시된 상상의 형태 세 가지인데, 가와 다는 어디에 속하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의 상상의 형태 증거의 의미를 써보고, 그 다음에 다의 상상의 형태 어떤 능력의 의미인지 말해보시오. 자, 운명과 연설 들을 때 우리는 연설 내용이 말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쫙 그려지죠. 그러면 상상 속에서 뭐에 관련된 거예요? 유도된 상상이죠. 유도된 상상. 상상 속에서 정확하게 유도된 상상까지 쓰시면 되겠죠? 자, 상상 형태 세 가지는 이제 아까 전에 뭐 있죠? 상상 속에서 가정호 상상, 상상력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그래서 가에 속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상상 속에서 속한 거고, 나에 속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죠? 자신과 입장이 아니라 남의 시각에서, 그 사람의 역사 행위자 입장에서 파악하는 거니까, 가정호 상상. 그 다음에 이 상상에 뛰어나서 역사 새로운 해석가는 틀을 바꾸는 거죠. 이게 뭐죠?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증거의 의미가 뭐냐? 증거는 외견상에 나타나는 이상의 함축적인 의미를 알아주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대신에 내재적 의미. 이때 내재적은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꼭 합리성에 따라서 우리가 추론하는 거야. 그 내면의 이유를. 그래서 얘가 신숙주의가 왜 수양대군을 선택인가? 수양대군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오히려 세종의 정책을 더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했다.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근데 나름대로 그 사람 입장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내재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의 능력.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필요한 능력,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가? 자, 관점을 달리하거나 다양한 상황을 비춰 해석하는 능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기존의, 기존의 자료나 아니면 그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관점을 달리하거나 다양한 상황을 비춰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99에서 다 능력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기 이제 역사적 상상력 요소 해갖고 뭐 상상적 이해, 역사적 판단, 구조 상상, 보관, 삽입 요 부분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